김성기입니다. 이번 기업 신진연구자 교류에서 친환경 자원순환 세션에서 촉매와 공정을 어떻게 결합하고 그리고 차세대 전기화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넷제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면 탄소를 포집 또는 저장하거나 혹은 활용을 하면 되는데 포집, 저장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활용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촉매화학 반응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활용할 때 열화학적이나 전기화학적, 광화학적, 생화학적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학물질 및 연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탈탄소가 일어나는 화학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탄소의 양이 적은 저탄소 형태로 화학 반응을 뿌리거나 그리고 당연히 이 화학 반응을 전기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공정을 개발해야 되고 그 전기 또한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 화학 반응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선택적인 화학 반응 공정 개발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온실가스로 대표되는 두 물질,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활용하는 화학 공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를 다양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방향적 화합물이라든지 경질 올레핀, 메탄올, 합성가스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화합물로 전환할 수 있고 각각의 화학 반응이 각각 다른 화학 반응 경로를 가지고 있고 각각 반응 경로마다 또 다른 촉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원하는 그 생성물에 맞는 촉매와 공정, 반응기 개발이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 제올라이트 및 다공성 물질 이용해서 불균형 촉매를 설계하고 그것에 맞는 반응기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원하는 화학 반응을 개발할 때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촉매 소재를 되게 유니크하게 전자적 구조적 변화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학 물질의 활성도를 높이는 개발이 진행돼야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촉매의 소재 개발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반응기를 어떻게 결합하고 개발하는지, 즉 공정 집적화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넷제로 달성할 수 위한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그것을 실현시켰는지 하나하나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혁신적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는 반응기를 결합시켜서 공정 집적화를 하는 것이 있고 요 두 번째 이중 촉매는 이 소재 개발과 집적화가 동시에 들어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혁신적 소재는 일단은 이산화탄소를 메탄과 건식계제시켜서 합성가스를 만드는 유화학 반응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실리카가 나노 튜브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나노 튜브 안에 니켈 나노 입자가 캡슐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니켈 나노 입자를 더욱더 확대하게 되면 굉장히 반짝반짝 점으로 빛나는 플라티늄 단원자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단원자 촉매, 싱글 애톰 엘로이라고 해서 SAA 촉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원자 촉매를 만들게 되면 수소가스가 쉽게 해리돼서 그 수소 원자가 플라티늄에서 니켈로 굉장히 쉽게 스피드오버하게 되어 니켈의 환원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또 이 반응물 중에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 반응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즉 탄소를 배출하지 않다, 즉 코킹 현상이 없는 그런 특이한 구조가 단일 원자 촉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한 소재의 촉매 구조는 캡슐화된 구조와 단일 원자 촉매를 동시에 지니는 유니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촉매를 예쁘게 만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적용화학 반응을 또 탐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것이 메탄 건실계질 반응입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이 바로 싱글 애톰 엘로이 SAA 단원자 촉매인데 이 가둬진 단원자 촉매가 장시간 동안 비활성 없이 높은 내구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촉매의 탄소 침착을 계산해 보았을 때도 이 가둬진 구조의 단원자 구조가 가장 낮은 탄소 침착 침착력, 즉 탄소 침착 저항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가둬지지 않은 구조보다 가둬진 구조가 더 탄소 침착이 높고, 가둬진 구조에서도 플라티늄이 니켈 위에 단원자로 존재했을 때 가장 높은 탄소 침착 저하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현상을 목격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기 분석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는데, 왼쪽은 이제 적외선 분광기를 메탄 건식 개제 반응 도중에 일어나는 작용기를 관측을 해 보았습니다. 아래 두 개는 가둬지지 않은 일반 함지법에 의해 합성된 촉매이고, 위에 골뱅이 표시는 가둬진 구조입니다. 가둬진 구조에서는 아무런 작용기가 관측되지 않았지만 일반 함지법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흡착된 카보닐기, CO기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 메탄 건식계질 반응에서 탄소를 침착시키는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바로 이 보드와드 반응인데, 즉 평평한 일반 함지법 촉매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함침된 이 CO에 의해서 이 반응 속도가 빨라서 탄소가 침착이 되지만, 가둬진 구조에서는 그러한 흡착된 CO가 전혀 관측되지 않고, 즉 이 보드와드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집착 저항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단원자 촉매의 장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인데, 오른쪽은 이제 메탄의 탈수소와 에너지를 DFT로 계산한 것입니다. 빨간색이 이제 단원자 구조, SAA 구조인데, 빨간색 단원자 촉매 구조가 더 낮지도 않고 더 높지도 않는 중간 단계의 C와 H를 분해하는 에너지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탄에서 CH3와 H로 나눠지는 반응은 쉽게 일어나지만, 그 다음 단계, 즉 최종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그 반응까지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중간 단계 에너지 장벽을 가지고 있는 이 단원자 촉매가 이로 인해서 탄소가 침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촉매를 혁신적으로 소재를 개발하냐, 합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 촉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촉매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촉매를 섞은 것인데, CO2를 수소화해서 메탄올을 형성시킬 수 있고, 또 메탄올을 기존 MTO 공정에서 경질 올리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화학 반응 모두 다 다른 연력학과 속도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촉매를 섞어서 한 반응기를 운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직접적으로 경질 올레핀으로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반응이 그래서 공적 직접화가 일어난다라는 컨셉인데, 즉 보시다시피 산화인듐이 지지체 위에 함심되어 있고, 이 산화인듐은 대표적인 CO2 수소화를 하는 활성점이고, 이래서 메탄올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생성된 중간체인 메탄올이 사포 34라는 제올라이트에서 효율적으로 경지 올레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부반응은 역수성가스 반응에 의해서 굉장히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 촉매를 섞게 되면 중간체인 메탄올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르 샤틀레 법칙에 의해서 CO2가 메탄올로 전환되는 이 반응이 더 평형 이동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반응이 이 CO의 선택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이중 촉매가 아닌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제올라이트 사포 34 MTO 촉매랑 섞은 것인데, 섞지 않 전에는 당연히 MTO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메탄올이 생성이 되지만, 이중 촉매를 이용하게 되면 메탄올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경질 올레핀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 이중 촉매로서 중간체가 효율적으로 소모되었다는 것이고, 또 이 이중 촉매를 운영했을 때 CO2 전환율도 높고 CO 선택도도 낮았다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정 개발, 지금 이제 반응에서 촉매 두 개를 섞은 것인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섞었을 때는 항상 부반응, 단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촉매 개발에 있습니다. 이 반응의 단점은 CO2 수소화뿐만 아니라 이 MTO 공정 모두 공통적으로 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강하게 이 활성점인 산화인듐을 하이드록시로화 시켜서 수산화인듐으로 만들어서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촉매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산화엔듐의 지지체를 산소 공급이 많은 YSG에 함침을 시켜서 이 YSG가 물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해서 하이드록시화를 방지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중촉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는 이중 촉매인데 왼쪽은 일반 지르코니아 지지체에 함침된 산화인듐이고 오른쪽은 산소 공급이 많은 YCG에 함침된 산화인듐인데 보시다시피 일반 지지체 같은 경우는 경질 올레핀의 수율도 시간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선택도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화 활성화가 일어났던 것이고 오른쪽 산소 공급이 많은 YCG에서는 시간에 따라서도 경질 오일팬의 수율 감소가 없고 선택도도 감소가 없는 즉 내구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가설이 이제 하이드록실화가 일어나지 않았다였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응 후에 표면 분석을 통해서 이제 XPS 분석을 해 보았는데 여기 위에 두 개는 YSG 함침된 촉매인데 반응 후에도 오로지 이제 산화인듐과 산화지르코늄에 해당하는 픽만 보였지만 밑에 일반 지르코니아 지지체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발달된 수산화인듐과 수산화지르코늄 픽이 발달했습니다. 즉 버퍼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이드록실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YSG를 이용하면 그 하이드록실화를 방지해서 장기간에 비활성화 없는 이 CO2를 직접적으로 경질 올레핀을 생성하는 공정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촉매 두 개의 반응을 무작정 섞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촉매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계한다는 예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공정 집적화가 되겠습니다. 이 공정 집적화는 더 작은 반응이 더 적은 촉매량으로 더 높은 수율을 내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공정은 메탄을 탈수소 방향적화시켜서 방향적 화합물을 만드는 이 경로를 택했습니다. 메탄 탈수도 방향적화 MDA 반응은 메탄을 방향적 화합물로 직접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화학 반응입니다. 하지만 연력학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굉장히 낮은 메탄의 전환율과 방향적 화합물의 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같이 생성되는 수소가스를 멤브레인이나 혹은 연소체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제거해서 평형을 이동시키는 효과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였냐면 세 가지의 반응기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여기 메탄 탈수소 방향족과 반응에서 메탄이 이제 분해돼서 벤젠, 방향적 화합물과 수소가스가 나오고 여기서 생성된 가스들이 두 번째 반응기인 매체 순환 연소, 케미컬 루핑 반응기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산소 운반체에 의해서 수소가스가 산화되는 즉 산소 운반체는 환원되고 물을 생성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소가스를 연속적으로 제거해서 평형을 이동시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반응기에서 생성된 물과 첫 번째 반응기에서 생성된 방향적 화합물이 마지막 온도 스윙 흡착 TSA 반응률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흡착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정 시간 반응 후에 다시 이 온도를 올려서 탈착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회수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여기서도 무작정 반응기를 결합시켜서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를 무작정 결합함으로써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점은 이 두 번째 매체 순환 연소 케미컬 루핑 반응기에서 산소 운반체가 수소가스만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향적 화합물까지 연소를 시켜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전체적으로 방향적 화합물의 수율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매치순환 연소 반응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 운반체를 개발할 때 선택적으로 수소가스를 산화시키는 산소 운반체를 개발해야 되고 본 연구에서는 산소 운반체를 실리카로 도포를 하여서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방향적 화합물은 거르고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수소가스만 선택적으로 표면 위에 산소 운반체 표면 위에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그림이 산소 운반체 요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산소 운반체 철산화무 겉에 실리카가 이렇게 잘 레이어로 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실리카의 기공 크기는 약 1.1 나노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 1.1 나노미터 기공 크기에서는 누센 확산과 컨피규레이션 확산이 지배합니다. 이 말은 더 가볍고 작은 분자가 더 빨리 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실리카 레이어에서는 수소가스가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방열적 화합물이 가장 천천히 확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 순환 연소에서 방열적 화합물만을 선택적으로 거르고 선택적으로 수소가스만 연소시키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결과 값인데 이 4시간 반 동안의 메탄의 전환율과 방해적 화합물의 수율을 보면 이렇게 결합한 반응기가 기존의 플러드 흐름 반응기 PFR보다 더 높은 활성도, 즉 매체 순환 연소가 첫 번째 MDA 반응의 평형을 이동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 순환 연소 안에 있는 이 산소 운반체가 실리카르 레이어를 도포시키지 않으면 약 26%의 메탄의 전환율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율이 이산화탄소, 즉 벤젠이 산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철산화물을 실리카로 도포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수소가스를 산화시키기 때문에 벤- 메, 메탄의 전환율이 약 49%고 방향적 화합물의 수율이 약 36%, 굉장히 높은 방향적 화합물 수율을 나타냈다. 즉, 이 실리카 레이어가 효과적으로 벤젠을 걸러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매체 순환이라는 것이 환원하고 산화하고 환원하는 리독스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이 매체 순환에 있는 산소 운반체를 리독스 테스트를 시험해 보았는데 3번의 사이클에 걸쳐서도 여전히 높은 벤젠의 전환율과 방해적 화합물의 수율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스테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산소 운반체가 이렇게 리독스 테스트 이후에도 이 둘러싸여져 있는 실리카 레이어가 잘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여기는 철 산화물의 상도 여전히 Fe2O3로 남아있다. 즉, 내구성도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챕터가 이 반응기를 결합해서 공정 집착화를 이루어내면 평형을 이동시킬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도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하고, 그것을 또한 해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소재, 촉매를 어떻게 그 반응기 시스템에 맞게 개발하냐가 본 연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제가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차세대 전기와 화학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학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은 전체 탄소 배출량 약 25%에 해당할 만큼 우리가 화학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 반응 공정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화학물질 생산 공정에서 여전히 석탄,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가장 많은 주요 에너지 자원이 되고, 전기는 아직도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전기를 통해서 화학 반응 공정을 운영해야 되고, 이 전기 또한 재생에너지로 얻었을 때 진정한 넷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스프나 사빅, 린데아 같은 회사도 이 나프타 스팀 크래커를 전기화로 운영했을 때 약 CO2 배출의 90% 감소 효과를 낸다라는 결론 하에 현재 공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기화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열로 직접 변환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줄 발열, 유도 가열 및 마이크로파 가열 등이 있습니다. 이 전기와 줄발열, 마이크로파카, 유도가열, 이 전기화 공정의 장점은 외부로부터 열이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이 촉매로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열할 수 있고 냉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이 최소화돼서 기존 공정보다 낮은 에너지로 더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기로 혹은 이 가스를 통한 열 확산 공정은 비효율적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고 높은 운영 비용, 그리고 기존 화석 연료를 때우기 때문에 높은 탄소 생성이 있고, 전기화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전기화 자체가 열이 직접적으로 촉매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른 열 분포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학 물질의 선택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화 공정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하고, 이 전기화 공정은 이 왼쪽은 기존 가열, 즉 외부로부터 열이 전달되지만 전기화 과열은 이 표면에서부터 바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가스상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낮은 가스 부반응으로 인해서 선택도가 높을 수 있고, 또 이 연구 측면에서 산업 측면에서도 좋지만 연구 측면에서도 촉매 표면에서 국부적으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에 해당하는 전자적 국부적 반응을 즉 새로운 메커니즘을 해석하고 제시하는 측면에서도 연구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 기반은 여전히 초기 개발 단계이고 재생에너지가 아직 공급이 적고 또 재생에너지 특징이 간헐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보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이 공정 집적화, 더 적은 촉매량, 작은 반응을 이용해서 높은 수율을 얻는 공정 집적화를 전기화에 접목시키면 모듈화된 화학 공정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연료 연소와 전기화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드로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이 또 개발이 많이 착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이런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전기 공급이 수월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이를 통해서 실제 산업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백과 문제점을 극복하여 차세대 신기술 공정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화학 공정의 100% 재생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저는 지금까지 혁신적 촉매 개발과 그리고 공정 개발, 반기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왔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펀더멘탈한 반응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성공적으로 저탄소로 이루어내서 탄소 중립을 달성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